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오늘 자발적으로 환경 재생에 앞서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이 환경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오늘 한 번 더 모시고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기후변화 실천연대의 원영재 회장님, 박사님이십니다. 원영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기후변화 이런 얘기, 네. 기후 앞으로 우리 환경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너무 짧아서 시간이 좀 한 번 더 모셨고 상황 봐서 저희가 더 모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이야기 한번 하는 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기후변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우리 원고 없는 얘기부터 잠깐 하면 어디 동해안 어디서 그 해수욕장에서 낙뢰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젊은 30대 분이 돌아가시고 우박이 1cm짜리가 떨어지고 그래. 이제 기후변화인지 우리 남의 얘기 아니죠? 그럼요. 이건 우리 후세들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세대에 겪어야 될 앞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재앙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위험성보다는 우리는 너무 아직도 안주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박사님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기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계셨고 중국 기업도 있었고 사실 중국이 이번에 싱하인가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거는 그거고 정치는 정치고 이제 우리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하셨는데 또 다른 대학에서도 계셨고 자 이쪽 이렇게 환경 쪽으로 가게 되신 사실은 본인의 그런 어떤 그 계기 아니면 그 배경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충격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으신가요? 배경이요.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L 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처음 맡았던 분야가 이 반도체 쪽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에 지금 우수한 기술이 되고 있듯이 그때 반도체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설계 도서부터 일본이나 또 장비들은 다 외국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이론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것들이고 도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 위주의 어떤 말 그대로 현장이 교과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굉장히 실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 배경보다는 실무적인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경험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양양자 의원이 26일 날 창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박사님도 반도체 쪽 하시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근데 정치보다는 지금 기후변화 실천연대 이런 거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기후 위기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하고는 관계없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 진흥재단에서 한번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는 89.7%, 즉 한 90% 정도가 관심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일반 시사성 이슈는 87%입니다. 그 얘기는 즉 기후 위기에 관심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43%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착안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특히 기후 위기에 어떤 산 곳이라고 하는 이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도 느꼈던 게 뭔가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을 해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래서 현재 한 1,200회 이상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전에 강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한 3만여 명을 이제 우리 기후환경 전문가, 미세먼지서부터 실내 공기질 등등등 이 환경과 연관된 것들을 그래서 좀 교육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현재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이요 전체의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68.7%가 됩니다. 건물 다 부셔버려야 되겠네. 건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한 18%. 그러면 두 가지만 합해도 88%.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론 집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분리수거도 하고 그쵸. 전기도 아끼고 하는 네. 실질적인 어떤 생활 실천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 검사, 성능 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자원 순환에 대한 거, 분리수거가 또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교육 과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공익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천여 명이 회원들이 있고 한 30명의 전문가들이 계속 같이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60 몇 프로요? 68.7%. 건물이 68%, 자동차가 18%. 18%. 그러면 합하면 88%. 88%. 고등어는 주범이 아니네요. 결국 고등어는 예, 주범이 예. 아닌 걸로 저희가 이제 밝혀졌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분리수거 뭐 이런 거 하기 정말 좀 까다롭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막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쉽지 않지만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그 박사님 회장님 같으신 경우는 지금 이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인생 후반기에 이제 완전히 본인의 그 사명으로 좀 생각하고 네. 하고 계신다고 보였는데 자 회원이 한 3천여 명 되시는데 행안부에서 또 지원 사업으로 뭐 교육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실 지원 그러면 돈 주는 이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기후변화연대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 최근에 뭐 이슈도 되고 있죠. 뭐 어떤 정치성을 갖고 정치성 있는 띄워야 안 되죠 그러면. 비영리 단체들에 예. 대한 뭐 그렇죠, 안 되죠. 많은 예. 문제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말 그대로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봉사 공익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 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전문가 매년 공모를 합니다. 사업 정부에서 사업 공모를 그쵸, 하면 그쵸. 거기 다 우리가 이제 제안서 써서 네. 우수한 거를 이제 그게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그렇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죠. 비용은 사실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에 좀 어떤 기회가 되면 예. 참 제안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은 즉 뭐냐면 우리가 강연하는 거에 대한 최소 비용, 경비, 어떤 경비성이지 그게 어떤 뭐 예산의 어떤 풍부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은 그것 또한 우리 전문가들, 우리 교수들이나 저희 지인들이 자원봉사, 뭐 지식 나눔 형태로 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3년 전 2019년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고 또 환경부에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했고 올해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에 그래도 그 담당 또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지금 사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측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건축주들에게 이 제한도 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사진이 나갔나 모르겠습니다만 폐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관건입니다. 심각하죠. 예. 심각한 걸 많이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만 말만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그 분리 회수 장치, 제 지금 보이는 건데 그 회수 장치를 만드는 제조회사와 저희들이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페트병 그리고 알루미늄 캔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 투명 커피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오죠. 세 가지만이라도 우선 분리를 하자. 그래서 2018년 기준에 혹시 앵커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원 순환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2018년 기준에 22%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높아요? 높은 게 아니죠. 사실은 대만은 네. 95%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유럽에서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컴플레인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만에서의 95%는 회수된 그런 폐플라스틱을 가져가서 다른 공산품으로 재이용이 됐을 때의 순수한 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회수를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그냥 들어간 입고량 기준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쓰레기와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일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림처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자치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단위별로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주는 업체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파트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그렇죠. 됩니다. 아파트는 잘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예.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그 회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회수해서 그쵸, 그쵸. 가져가는데 문제는 일반 도로라든가 상점, 거리 또 이런 공공장소 주변에는요. 최근에 또 쓰레기통도 없앱니다. 이게 뭐 없어요. 쓰레기 관리하고 버린다 그래서 다 버린다고 없애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런 장비들을 곳곳에 우리가 놓고 그건 뭐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 장비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럼 그분들은 뭐냐? 저러한 그 시사성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니면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방법을 소개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행정안전부의 주 사업은 아까 그 건축물에 대한 성능 점검, 자원 회수, 그리고 교육. 네, 이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아니 저 진짜 이거 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네. 저도 이제 스마트 시티 리빙랩을 많이 예. 해야 하는데 스마트 시티를 이제 설계할 때 보면 저런 자원 회수 시설을 많이 하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차는지 뭐 자동으로 해서 그렇죠. 해갖고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저런 회수할 수 있는 저런 자원 재활용 설비를 많이 네네. 설치해달라는 거 많이 네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대만이 95% 이거 TSMC만 1등인 줄 알았더니 자원 회수율도 1등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대본에 없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괜찮으시겠지만 뭐 우리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그 가보니까 일본은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확 걷어가던데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들어가서 분리를 합니다. 들어가서 자원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은 정례화가 되고 아주 이제 고착고착이 돼서 잘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사실은 아파트에서 잔뜩 분리한 거 있죠. 혹시 저 관할 그 자원순환센터에 가보시면 결국은 다시 섞어요. 다시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마스크 쓰고 그 인부들이 다 분리를 한다라는 그 제가 이제 각 그 서울시의 25개 구인데 그 웬만한 구의 자원순환센터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진짜 안타깝네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일본이나 대만이 부러운 게 대만은 아예 95%가 재활용 되고 일본도 제가 이제 가족이 일본에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보면 일본 자주 가는데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럼 분리수거 제대로 못할 바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버릴 때라도 편하게 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사업적으로 확 분리해 버리겠다. 우리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힘드네. 제가 이 수거장을 가보면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 현장을 안 봐서 그런가 좀 사실 이게 좀 사람들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국민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좀 따라줘야 되고 이번에 그 비슷한 건 좀 자원 얘기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우회전 이번에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회전을 되게 많이 차들이 조심하더라고요. 그럼 교통사고가 확실히 30몇 %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 제도와 사람들의 그 인식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 고등어는 그 주범이 아니다. 저는 계속 고등어는 주범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어 말씀하시면 이 어떤 고등어 어촌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고등어는 아무 죄 없습니다. 아무 죄 없죠. 요새 하시죠. 치킨은 살이 안 찝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등어는 죄가 없는데 그걸 굴 때 그런 환경적인 배기 시설만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다시 생각하면 숯불구이에서도 다 나오는 거잖아.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런 건데. 오늘 아마 중요한 게 그 숯불구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사진에 나올 겁니다. 사실 심각한 게 또 그런 분야입니다. 그 숯불구이 할 때 뭐 이산화탄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오늘 사진에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중국에 상하이까지 갔었는데 이 배추 그러니까 일단 굽고 태운다라는 게 직화구이라고 합니다. 그쵸. 불로 직접 군다 해서 직화구이인데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거기에는 연기가 아니고 그 연기 속에는 유증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식당 제가 옥상에 가서 직접 영상으로 찍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속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좀 빨리빨리 좀 가볼게요. 네네. 자, 실제로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마다 점검 가시잖아요. 네네. 뭘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실 것 같은데 가보시니까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요번에 한번 그 공공기관에 한번 갔었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됩니다. 거기는 네. 뭐 일정한 예산도 그렇죠. 예산도 있고 관리자가 철저하게 해갖고. 선임이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하니까. 요번에 사실은 그거 많은 시민들이 모르실 텐데 2020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계설비법입니다. 그게 실제 이제 마지막 그거는 이제 크게는 6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3천 세대 이상, 아하. 그리고 지금 또 이 작게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과 면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물에는 유지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 아. 면적에 따라서 특급, 고급, 중급 뭐 그리고 그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자격이 있는 어떤 그 기업에서 점검을 해서 관할 시에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전체 58만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이상 된 게 28만 동이 3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절반이 넘네요.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그걸 또 지자체 나름대로 해서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한 기계 성능 검사 그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비들, 노화된 장비들은요. 지금 전기료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렇죠. 전기 집에서 뭐 세대에서 등 하나 끄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결국은 그 메인 중앙난방이라든가 열병합이나 등등에서 나오는 그 구동 장비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점검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물 성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나 민간 건축물 소유들이 좀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첫째는 의식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탄소 중립 이게 탄소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세를 줄인다라는 의미에서라도 에너지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의식 개선에 대한 게 필요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세요? 시간이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개선이 되고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주들이 이 어떤 법이 꼭이 아니라 이것만 줄인다 하더라도 엄청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정의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의 힘이 또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전문가 제가 이제 때로는 신기술 심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말 그대로 탄소 배출에 효과가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자꾸 써야 되는데 어렵게 R&D서부터 기술 개발은 하고 현재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사장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식 개선이라든가 또 자발적 참여 또 세 번째는 우수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하고 이제 회장님하고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준비된 거에 절반 정도뿐이 저희가 좀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던 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부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건물 성능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성능 검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사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 홍보를 해야 될까요? 뭐 그렇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이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그렇지만 법이 있다 그러면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지금 이미 이제 무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탄소 배출량이요. 하나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서 난방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의
단독주택일 때는 31%가 소모량이 되고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요 43%까지 에너지 낭비가 더 많이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 회장님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조만간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치의 인사이트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